자, 정지용의 향수라는 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먼저 제목 먼저 보면 제목이 향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 향수라는 말은 이 향자가 시골 향자, 고향 향자죠. 고향이란 뜻이고 이 숫자는 근심 숫자인데 여기서는 이제 고향에 대한 그리움 또는 근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향수라는 말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정리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 제목에 제재, 이 시의 제재, 즉 핵심 소재인 고향이 나와 있고 이 시적 화자의 핵심 정서인 그리움이 제목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주제는 이미 제시된 거랑 똑같아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해당돼요. 자, 그래서 이 정지영이라는 시인이 일제시대에 주로 활동을 했고 시창작을 주로 했던 사람인데 이 고향에 대한 시를 썼어요. 그런데 일제시대에는 고향에 대한 시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자, 다른 시들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대략적으로 한번 보고 이 시를 한번 봅시다. 자, 정지용이라는 시인 본인이 썼던 제목이 고향이라는 시예요. 자, 한번 보면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러뇨. 자, 고향에 돌아오더라도 돌아왔는데도 그리더는 그리워하던 이 뜻이에요. 그리워하던 고향은 아니러뇨. 아니로구나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내가 그리워하던 고향이 아니란 말 속에 여기서 바로 알 수 있는 게 고향 상실감을 알 수 있어요. 분위기가 처음 시작하자마자 좀 약간 쓸쓸한 느낌 있죠. 이 상실감의 분위기가 있어요. 자, 이런 상실감의 분위기가 나오는 이유는 일제강점기랑 관련돼 있어요. 이 고향이라는 시는 192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1920년대 또는 이 30년대에 일제강점기 때에 고향 상실감을 노래한 시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어요. 자, 이때 고향이란 것은 잃어버린 조국에 대한 대유물적인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국의 상실감을 직접적으로 표출하지 못하죠. 그 억압의 시대에. 그래서 그 대신 고향 상실감을 노래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쓸쓸한 분위기가 좀 깔려 있어요. 산꽁이 알을 품고 뻐꾸기 제철에 울것만. 자, 이런 부분은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 그대로죠. 자연은 그대로인데 이 뜻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자연의 영원성에 해당될 수 있겠죠. 그 그 때가 되면 제 계절이 되면 뻐꾸기는 똑같이 울고 산꿩은 또 알을 품고 있는데 그런데 내 마음속에 그리던 고향은 또 아니다는 얘기죠. 마음은 시적 화자의 마음이겠죠. 제 고향 지니지 않고 먼 항구로 떠도는 구름 이렇게 돼 있죠. 이 구름은 시적 화자의 방황과 방랑의 느낌, 이미지 이것을 표현한 거죠. 은유법을 통해서. 그래서 시적 화자의 상실감을 이렇게 이미지화 시키는 거라고 보면 돼요. 오늘도 왜 산 끝에 홀로 오르니 흰점꽃이 인정스레 웃고 여기도 역시 자연의 모습이죠. 자연의 모습은 예전과 그대로예요. 자연의 영원성, 변함없음. 그런데 어린 시절에 불던 풀피리 소리 안이 나고 그 소리가 안이 나고 왜 안이 나는지 왜 나지 않는지 생각해 보면 그 물리적인 풀피리 소리 자체는 그대로일 건데 시적 화자의 마음이 제 고향을 지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정서 상태에 빠졌다고 볼 수 있겠죠. 메마른 입술에 쓰디쓰다 이 미각적 심상 이 상실감을 또 역시 미각적 심상을 통해서 표출한 거죠. 마지막 연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워하던 하늘만이 더 푸르구나. 1년과 약간의 변형을 주면서 이렇게 놨죠. 이게 수미상관의 구조죠. 수미상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시적 화자의 이 상실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자연과 시적 화자의 어떤 정서 상태 이것이 이렇게 대비되면서 계속 나타나고 있죠. 이런 시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고향 상실감을 노렸다고 할 수 있어요. 밑에 핵심 정리 간단히 살펴보면 자, 고향에 돌아온 화자가 변함없는 고향의 모습, 이것이 바로 자연의 영원성의 모습인데 확인하지만 자신의 마음속에 간직한 그 근원적인 고향의 모습, 옛날의 본질적인 고향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어요. 그것에 대한 상실감을 노래하는 거예요. 자, 성격이 옛날 생각을 하니까 회고적이고 애상적이란 말은 슬픈 분위기죠. 주제는 상실감이고 수미상관을 통해서 그 주제의식을 강조하죠. 왜냐하면 1년과 마지막 연에 이 상실감이 강조되고 있죠.
그다음에 자연의 영원성, 이연하고 사연이 있었죠. 인간의 유한함, 이 대조를 통해서 더 그 쓸쓸함을 강조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 시의 특성,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가 쓰이고 있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다른 시 한번 또 봅시다. 자, 백석이라는 시인의 고향이라는 시인데 제목이 역시 고향이죠. 봅시다. 나는 북관의 북쪽 지방이에요. 북쪽 지방에 혼자 알아 누워서는 시적화자의 처지가 상당히 쓸쓸하고 어떤 슬픈 분위기죠. 부정적인 상황이 있어요. 어느 아침 의원을 베이었다. 이제 의사를 봤다는 얘기예요. 의원은 석가열에 부처님 같은 상을 하고 모습을 하고 관우의 수염을 드리워서 먼 옛적 어느 나라 신선 같은데 그 의원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고, 새끼 손톱 길게 돋은 손을 대어 묵묵하니 한참 맥을 짚고 있죠. 문득 물어 고향이 어디냐 한다. 자, 고향이 어디냐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간접화법이라고 하죠. 대화체 구성이 살짝 있어요. 평안도 정주라는 곳이라 한즉, 이것은 시적화자가 대답한 거예요. 실제로 백석의 고향이 평안도 정주예요. 한즉 그러면 아무개시 고향이란다. 이 부분도 이제 의원이 말한 거죠. 그러면 아무개시 아느냐 한즉, 이건 화자가 말하는 거예요. 의원은 빙긋이 웃음을 띠고 막역지간이라며 절친이라는 얘기죠. 수염을 쓰는다. 나는 아버지로 섬기느니라 한즉, 의원은 또다시 넌지시 웃고 말없이 팔을 잡아 맥을 보는데, 자, 이 앞에서 맥을 짚더니와 이 뒷부분의 맥을 보는데 약간 다른 느낌을 줘요. 밑에 두 줄을 보면 알 수 있죠. 손길이 따스하고 부드러워. 이 촉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시적 화자의 정서 상태를 간접적으로 감각적으로 표출하는 거죠. 고향도 아버지도 아버지의 친구도 다 있었다. 어떤 따뜻함의 분위기를 느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작품 제목이 고향인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표출하는데 독특한 어떤 스토리가 있죠. 이것은 정서 표출보다는 스토리를 통해서 그 은은한 감정 정서 상태를 암시하는 그런 기법을 쓰고 있어요. 요 시의 특성을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보면, 낯선 타향에서 알아두은 화자가 의원에게서 고향의 따뜻한 그 정감을 느끼는 그 상황. 극적 대화라는 것은 이제 이거죠. 연극적인 대화라는 뜻이에요. 대화를 주고받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형식과 다정다감한 어조가 대단히 다정다감하고 차분하고 그런 어조가 있죠. 따스한 어조 같은 게 있어요. 공동체적 삶에 대한 그리움. 이 공동체적 삶, 이게 바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서사적이란 말은 약간의 스토리 구조가 있다는 얘기죠. 회고적, 회상적 같은 말이고, 자, 그리움이 주제예요. 여기서는 상실감이 직접 나오진 않았어요. 대화 형식이 특징적이죠. 서사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특징적인 거죠. 다정다감한 어조로 이것에 대한 그리움을 환기하다. 환기한다는 것은 불러일으킨다 이런 뜻이죠. 32년으로 되어 있죠. 20년대, 30년대 시인들의 시에 고향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봅시다. 자, 오장환이라는 시인의 고향 앞에서라는 시인데 역시 제목에 고향이 나오는데 앞에서란 뭔 단서 같은 게 좀 붙었어요. 왜 그런가 좀 읽어봅시다. 흙이 풀리는 냄새죠. 강바람은 산짐승의 우는 소리를 불러 다 녹지 않은 얼음장 울멍울멍 떠내려간다. 이렇게 이제 묘사가 나온 거죠. 이것은 묘사가 나왔어요. 자, 근데 이 묘사의 특징이 있죠. 냄새, 후각, 강바람, 촉각, 소리, 청각, 떠내려간다, 시각. 대단히 감각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정지용과 백석과 오장환이 공통적으로 고향이란 소재를 노래하면서도 감각적으로 표현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공통점을 보여요. 자, 진종일 나룻가에 서성거리다 이 말은 이제 시적화자의 지금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서성거린다는 것은 배회한다고 하죠. 보통 배회. 이것은 어떤 정서적인 어떤 불안한 상황이라든가 안정되지 못한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고향 앞에까지 왔는데 이런 상태에 놓여 있어요. 뭔가 고향은 따뜻하고 바로 달려가고 싶은 그런 공간인데 고향 앞에까지 왔는데 서성거리고 있다는 것은 무슨 다른 이유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행인의 손을 쥐면 따뜻하리라. 아직 행인의 손을 쥔 것은 아니고 따뜻하리라 추측을 한 거예요. 이때 행인이란 존재는 길을 가는 사람인데 고향 앞이니까
고향에서 오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죠. 그렇다면 그 사람을 만나면 따뜻할 것이다. 여기 이 부분도 대단히 감각적인, 촉각적인 이미지가 있죠. 고향 가까운 주막에 들러 누구와 함께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하랴 했죠. 이거 서류적 진술이죠. 여기가 서류적 진술. 그러면 여기서 지난날의 꿈이라는 것은 뭐 행복했던 즐거웠던 긍정적인 거겠죠. 그것을 이야기하랴 하는 어조를 보니까 이야기할 수 없다는 얘기죠. 과거와의 단절감 같은 게 깔려 있어요. 이것도 고향에 대한 단순한 그림으로 끝나지 않고 어떤 상실감 비슷한 정서가 흐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양귀비 끓여다 놓고 주인집 늙은이는 공연히 눈물 지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눈물이 슬픔의 이미지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간간히 잔나비 우는 산기슭에는, 잔나비는 원숭이에요. 아직도 무덤 속에 조상이 잠자고 설레는 바람이 가랑잎을 휩쓸어간다. 역시 쓸쓸한 분위기가 있고, 예제로 여기저기로 떠도는 장사꾼들이여 상고하며 장사하면서 오가는 길에 혹시라도 보셨습니까? 전나무 우거진 마을, 집집마다 누룩을 디디는 소리, 누룩이 뜨는 내음새. 말없음표 생략법으로 이제 마무리 지었고, 전나무 우거진 마을은 시각적 심상이죠. 누룩을 디디는 소리는 청각적 심상이죠. 누룩이 뜨는 내음새는 후각적 심상이죠. 이런 식으로 대단히 감각적 이미지로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감각을 통해서 고향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의 정서를 이미지화시키고 암시하는 거죠. 환기하는 거죠. 자, 정리 한번 보면 대단히 서정적이고 낭만적이고 감각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잃어버린 고향, 여기 앞에서 느끼는 향수, 여기도 고향 상실감이 깔려 있는 거죠. 제목이 고향 앞에서인 이유는 고향 앞에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고향에 가지 못하는 거죠. 그럼 왜 고향에 가지 못할까 생각해보면, 정지용의 고향이라는 시를 생각해보면 돼요.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로뇨 이렇게 말했죠. 그런 더 쓸쓸한 심정이 두려워서 머뭇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깔려있는 시죠. 다양한 감각적 표현이 특징적이고 현지형 시절 쓰고 있는 거 40년이죠 지금. 자, 이런 식으로 일제강점기 때 고향을 소재로 한 시들이 대단히 많았어요. 그런 작품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아무래도 고향 상실감 이런 것들을 많이 노래했어요. 쓸쓸한 분위기. 또 한편으로는 백석의 고향처럼 고향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같은 것을 표출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고향을 노래한 시들이 대단히 감각적인 것을 살려서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정지영이 향수란 시를 봅시다. 자, 1년 보면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추출되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자, 이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왠지 원경의 느낌을 주죠. 경치 묘사로 시작한다는 거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다음에 옛 이야기 지줄되는 실개천 이 부분에서는 이제 의인법이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 의인화 기법을 통해서 대상에 대한 친근감을 표출하고 있는 거죠. 휘돌아 나가고 이런 모습도 은은하게 휘돌아 나가니까 평화롭고 그 한가로운 그런 분위기, 그런 고향의 풍경, 정경이라고 하죠.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고, 얼룩배기 황소도 역시 평화롭고 한가로운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해설피 금빛 게으름 울음을 오는 것. 자, 여기서 게으름이라는 것이 평화롭고 한가로운 그런 분위기를 연결시키는 거죠. 이게 이미지가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금빛 울음이 공감각적 심상을 형성하고 있죠. 아주 멋진 표현을 썼어요, 여기서. 자, 석양 무렵에 황소가 게으르게 한가롭게 음매하고 울고 있는데 그 울음소리가 석양에 물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청각의 시각화를 절묘하게 쓴 구절이에요. 자, 여기서 일단 공감각적 심상 쓰면서 대단히 감각적인 표현을 살리고 있고, 여기서 두 번째 줄에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이 부분도 공감각적 심상으로 언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책에 따라서 좀 다른데 공감각으로 언급할 때가 있고 언급이 안 될 때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1년 시작하면서 벌써 감각적인 표현을 대단히 의도적으로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년 보면 이게 이제 후렴구로 쓰이는 곳인데, 그곳이 차마, 그곳은 고향이죠. 차마 부사죠. 꾸맨들 이칠리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서르법이죠. 그러면 서르법 썼으니까 이것은 절대 잊힐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서르법을 썼어요. 그래서 1년에서는 이제 간단히 평화롭고 한가로운 그런 고향의 모습, 이것을 대단히 감각적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고, 이 후렴구 자체는 서르법을 쓰면서 고향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더 강조하는 효과가 있고, 뒤에 계속 보면 알겠지만 이 후렴구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 후렴구 반복을 통해서 어떤 시 전체의 안정감이라든가 통일성, 그다음에 고향에 대한 그림의 정서 같은 걸 계속 강조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리듬을 형성하고 그다음에 시상을 연결한다고 할 수 있어요. 시상을 연결한다는 것은 시적인 정서라든가 시적 생각 같은 것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형태적인 통일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다음 내용상으로는 이제 그리움의 정서를 환기하고, 그다음에 화자의 그 정서의 절실함 이런 것을 또 강조하고 이런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자, 이연 보면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자, 이것은 재가 식어지면 이것은 시간의 경과를 이렇게 표현한 거고, 재가 식어진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또 촉각적 이미지로 또 정리할 수 있겠죠.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이 부분을 보면 화류법을 쓰고 있어요. 화류법. 자, 1년에서 의인법을 썼을 때는 어떤 대상에 대한 친근감의 분위기를 형성한다면, 화류법을 썼을 때는 대상의 생동감의 그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쓰는 거죠. 밤바람 소리가 말을 달리고 화류법을 쓰고 있고, 동시에 여기에 공감각적 심상이 또 쓰이고 있는 거죠. 소리가 달리다고 했으니까 청각의 시각화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벽을 돋아 고이시는 곳. 고향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당연히 아버지나 어머니겠죠. 그 근원적 존재인 아버지가 이연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연의 모습은 겨울밤 풍경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회상으로 볼 수 있죠. 1년이 고향의 모습 전경이라고 한다면, 이거 외부적인 모습이라고 한다면, 외부의 모습을 묘사했다고 한다면, 이 3년 같은 경우는 내부의 모습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아버지가 있는 그 방 안의 모습이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고향에 대한 어떤 그리움의 정서를 감각적으로 계속 살리고 있어요. 자, 그 다음 5연으로 가면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흙에서 자랐다는 것은 대단히 유년 시절에 그 순수하고 그 순박하고 이렇게 살았다는 얘기죠. 그 유년 시절에 그것에 대한 그리움.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파란 하늘빛은 이 색채 이미지에서 어떤 꿈과 동경의 이미지가 있죠. 자, 그것이 그리워. 그래서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을 회상하고 있어요.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함부로 쏜 화살이라는 것은 어렸을 때 이렇게 화살 쏘면서 놀았던 그 추억이고, 이 함부로 쏜 화살 자체가 이걸 찾으려고 휘적시던 곳, 이런 말 나오는 거 보니까 어린 시절에 꿈꾸었던 어떤 꿈과 동경,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 이런 것들을 이 소재를 통해서 표출했다고 할 수 있어요. 자, 풀섭 이슬의 함추름 휘적시던 곳. 자, 이 시에서 감각이 상당히 발달해 있는데, 시인이 상당히 의도적으로 순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살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년에서 해설피 같은 경우도 단어도 꼭 정리해야 되고, 처음 보는 사람은 당연히 모를 테지만 이 단어 뜻을 알고 읽으면 이 단어를 참 멋지게 잘 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해설피가 해가 저물 무렵 또는 소리가 느리고 슬픈 느낌이 약간 드는 것, 느릿느릿 슬픈 느낌을 주는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황소의 게으른 울음과 아주 절묘하게 어울리는 그런 시어예요. 순우리말. 자, 여기 함초롬이란 이 시어는 함초롬 이런 단어의 사투리라고 하는데, 그 무엇인가 젖거나 서려 있는 모습이 대단히 가지런하고 차분한 그런 모습, 그러니까 차분하고 곱게 뭐 이런 뜻을 가진 단어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 정지용이 이 시를 쓸 때 감각적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대단히 잘 살려 쓰고 있으면서도 시어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직유법이 쓰이고 있죠.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라는 대상이 나왔죠. 자, 그런데 밤물결 같은 직유법이 쓰였으니까 이것의 원관념, 밤물결의 원관념은 당연히 검은 귀밑머리죠.
자, 어린 누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자, 그다음에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그 아내죠, 아내. 아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이 말은 순수하고 소박하고 그런 모습이고, 사철 발벗은 이 말은 대단히 삶의 과정이 가난하고 힘겨웠다는 얘기죠. 고단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일종의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을 줍던 곳, 따가운 햇살, 이게 고단한 삶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외부 풍경인데 누이와 아내의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대단히 소박하고 평범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이제 개인적인 어떤 정서로 끝나지 않고 보편적인 정서로 확장하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도 해당돼요. 지금 정지영이 말하고 있는 고향은 나 개인의 고향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모두의 고향일 수가 있는 거죠. 보편적인 어떤 고향의 모습으로 확장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 보면 하늘에는 성근별 할 때 성근이란 말은 드문드문 도단한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듬성듬성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줄을 읽었을 때 대단히 쓸쓸한 느낌을 주는 거죠. 별이 듬성듬성 이렇게 바뀌는 모습, 이미지가 그렇죠. 이건 또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기도 하죠. 새벽이 온다는 얘기예요.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의 주체는 당연히 별이에요. 별이 발을 옮긴다, 옮아간다 이 말이고, 알 수도 없는 모래성, 알 수도 없는 이런 것들은 약간 동화적이라고 할까? 어린 시절의 꿈과 소망, 약간 신비로운 느낌,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모래성 자체가 약간 동심의 느낌을 주는 거죠. 서리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비록 초라하지만 우리 집이 비록 초라하지만 밑에 보면 도란도란 이런 게 나오죠. 초라할지라도 가난할지라도 단란하고 행복한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거죠.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 그래서 단란한 농가에서의 그 정겨운 가족의 모습, 이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 규칙적으로 그 후렴구가 계속 쓰이고 있죠. 그것이 참의 꿈엔들 이칠리아 이렇게 되어 있고, 중간중간에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고향의 정경, 고향의 풍경들을 계속 감각적인 이미지와 세련된 시어들을 통해서 표출하고 있는 시예요. 그다음 이제 이 내용 정리 간단히 정리해 봅시다. 자, 이 작품은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이 감각적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하죠. 이 시에서 어린 시절의 고향이 가난하지만 그러나 그 평화롭고 한가로운 그런 모습, 그 그리움을 노래한 거죠. 고향 상실감은 아니에요, 일단. 그다음에 대단히 향토적이고 토속적인 시어들이나 풍경이 나오죠. 대단히 묘사적이죠. 감각적 이미지, 감각적이고. 그다음에 27년에 나왔어요. 20년대. 작품의 특징 한번 봅시다. 참신하고 선명한 감각적 이미지. 이 참신하고 선명한 감각적 이미지, 공감각적 이미지가 그 세 번이나 두 번 정도 나올 정도로 대단히 참신한 그런 감각적 이미지를 시도한 거예요. 그다음에 후렴구가 반복되는 병렬식 구조. 이제 후렴구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병렬식 구조라는 것은 각각의 연이 연속적으로 어떤 유기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순서가 뒤바뀌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병렬식이란 말은 순서가 뒤바뀌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향토적 소재와 참신한 시어, 그다음에 시간을 순환적으로 배치해서 시장을 전개하고 있고, 식구를 반복해서 주제를 강조하고 선명한 시각적 이미지, 후렴구. 그다음에 이거 8번 보면 고향의 전경, 고향의 풍경이 모습이 유기적 관련성이 없이 병렬적으로 제시됨. 유기적 관련성이란 말이 이 말이에요. 서로 때려야 뗄 수 없는 관련성, 관계성을 얘기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은 앞뒤 순서를 바꿔도 전혀 지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토속적 시어, 향토적 시어 같은 말이죠. 향토적 정감. 그다음에 우리말 있죠. 아까 말한 대로 우리말 해설피라든가 함축임이 가장 대표적이죠. 이 외에도 다른 것도 더 있지만, 그다음에 후렴구를 통해서 이런 효과, 토속적 시어, 토속적 정감을 주는 시어들,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 좀 이렇게 따로따로 우리말의 아름다움 표출된 거, 토속적인 정감을 주는 시어들, 이런 걸 따로 정리해 놔야 돼요. 그다음에 시어풀이는 여러분 이제 좀 정리해야 되고, 작품의 구성을 보면 1년부터 5년 중간중간에 후렴구가 계속 있는 거죠.
1년 같은 경우는 이제 벌판에 대해서 지금 노래하고 있었고, 2년에서는 방한의 아버지 얘기했었죠. 3년에서는 유년 시절을 회상했었죠. 어린 시절의 화자. 그 다음에 다시 벌판으로 와서 누이와 안에 있었죠. 방안으로 와서 가족들의 단란한 모습 이런 식으로 돼 있었죠. 삶의 모습이 낙이라는 것은 이 고라는 건 이제 괴로울 고자니까 약간 괴롭고 가난하고 힘겨운 모습 이것이 좀 표출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낙은 좀 단란하고 평화롭고 한가로운 느낌이란 얘기예요. 이것이 교차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자, 그다음에 후렴구의 기능에서 리듬감, 그다음에 통일성, 그리움 강조, 그다음에 내면 의식과 외적인 풍경, 외면 풍경을 균형 있게 제시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줘야 돼요. 요 후렴구의 기능은 이렇게 항목별로 좀 정리를 해두고, 화자의 정서 상태는 이제 여러분이 쭉 한번 읽어보면 될 거고, 자, 감각적 이미지와 효과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죠, 이 시에서. 자, 시각적 심상이 이렇게 많이 나오죠, 당연히. 이 전체 시에서 시각적 심상이 가장 주되게 나오는 거죠. 올록배기 황소, 파란 색채가 나오죠. 검은 색채가 나오죠. 성근 별, 흐릿한 이런 것들 계속 나오고, 청각적 심상, 옛 이야기 지줄되는, 우지짓고 도란도란 이렇게 나오죠. 촉각적 심상, 따가운 햇살, 공감각적 심상, 금빛 게으른 울음,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청각의 시각과 이렇게 있었죠. 그다음에 요거 문제는 여러분이 이제 풀어보면 될 거예요.